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도 막 오르고 주식시장도 막 오르다가 같이 이렇게 커플링으로 동조화돼서 같이 지금 조정장세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물 경제가 됐든 암호화폐 장세가 됐든 이런 거, 암호화폐 장세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전 세계 판때기가, 저는 이제 보통 판때기라고 칭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커다란 흐름의 방향을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답답한 걸 덜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약간 가미돼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다 이렇게 짜집기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면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공을 많이 들여서 저도 제 생각을 필력을 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글을 좀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통 주식시장이 마감을 할 때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오일가가 다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장세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23달러 64센트,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다시 마찬가지로 4%, 3%대,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4%대 하락 마감으로 이제 조정이 됐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하락으로 다시 마이너스 0.58%가 이제 빠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일정 한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골드하고 실버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강조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암호화폐 장세랑 암호화폐 어떤 그 업계에서 나오는 뉴스들하고 현재 이제 경제하고 나오는 뉴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후오비 대학의 이제 학장이죠. 학장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분도 이제 하시는 거죠. 사실은 다 아마 견해가 아마 비슷비슷하게 다 보실 거예요. 이게 뭐 여기 아마 헤드라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경제 위기가 만약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의 붐도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경제 위기가 상승해야 암호 자산도 상승한다. 지금 현재는 커플링 장세로 이제 똑같이 동조화돼서 그러긴 하지만 구조적인 전체적인 판때기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보면 뱅크럽이라고 하죠. 지금 은행들이 이제 락다운 하는 동안에 12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트레이딩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이 재정비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이탈리아 뱅코셀라라는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은행이 지금 그 비트코인에 관해서 트레이딩하고 스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재정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래는 은행의 하이프 플랫폼을 통해서 수행되며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잠재적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폐쇄되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갇힌 상태에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게 2006년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전염병이 창궐하기 훨씬 이전서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 실업자가 그때서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행 가서 소매치기를 뭐 만났다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텐데, 그게 다 사실은 예전서부터 되게 많이 비일비재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집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게, 구글링에서 이렇게 보시면 뱅카 셀라 SP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클래스로 봤을 때 이제 20위권 이내에 있는 그 은행이거든요. 그리고 1886년에 이 은행이 탄생이 됐고, 이탈리아 전역에 304개 지점이 지금 현재는 이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아마 편중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어플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 테더를 런칭시켰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게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감기가 있는데 18일에서 아마 17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전 세계 이제 2대 유동성 공급망이 있죠. 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근데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USDC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테더는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제 발행이 되고 홍콩 위주의 거래소. 사실은 알고 보면 비하인드의 백그라운드는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고, USDC라는 코인은 서클사가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양대로 유동성 공급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에 USDT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다. USDT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고랜드, 이오스, 리퀴드 네트워크, 옴니, 트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테더하고 USDC가 혈액이라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가 사람의 인체로 봤을 때 이게 혈액이라면 위의 코인들은 핏줄이며 모세혈관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통해서 이 혈액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이제 뭐 이더리움도 포함되고 비트코인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자체보다 큰 블록과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스 요금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이 아마 D앱들을 엄청나게 많은 그 개수를 같이 등에 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무겁고 가스 수수료도 되게 높은데,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로 약간 이전을 하면서 그 무게를 약간 덜어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다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BCH 비트코인 캐시의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또 한 번 이제 아셔야 되는 건, 그냥 페이먼트 시스템 말고도 테더의 주요 강점은 다양한 블록체인의 다양성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의 최신 협력은 테더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출시 후 채택은 모든 통합자에게 매우 쉬울 것입니다. 이 출시는 비트코인 캐시 체인에게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것이며, 테더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불을 용이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향후에 뭐 테더가 더 많이 유동성 공급할 혈액망을 더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핏줄망을 더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수백만의 비트코인.com 지갑 보유자가 SLP 토큰을 사용하여 테더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어쨌건 향후에 이제 장세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캐시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정부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디지털 옌이 필요하다. 되게 빠르게.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냥 나온 뉴스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 완화의 한계치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기자가 그냥 자기의 내피셜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자하고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해서 이 뉴스를 만든 거예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금융 혼란 속에서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CBDC를 점진적으로 아마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아트 통화로 디지털엔 균형 조정, 이런 헤드라인이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현재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판때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이제 돌아가냐. 기존 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공존을 한다. 일단은 공존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이제 서서히 흘러가면서 디지털 화폐 비중을 늘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기존에 수천 년 동안 아니면 뭐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이 태동할 때부터 이제 발생돼 왔던 어떤 그 화폐 시스템을
한 번에 디지털 통화로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서서히 바꿔갈 거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몇 년 만에 끝날 거다, 아니면 뭐 1년 만에 끝날 거다, 이런 상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향후에 되게 오랫동안 되게 천천히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뉴스를 곁들여서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은 CBDC를 빨리 채택해야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야마모토 총리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2, 3년 안에 자체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 재팬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이동을 위한 이상적인 시간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하는 어떤 그 회사채 매입을 미리 이전에 국가에서 진행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근데 거의 아베노믹스의 한계치가 거의 다 왔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뉴스에 보시면 앵커의 눈, 미국 유럽발 셧다운 도미노, 국내 제조업이 비상에 걸렸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뭐 컴퓨터를, 똑같은 어떤 그 사양의 컴퓨터를 2달 전에 컴퓨터를 사려고 했을 때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컴퓨터 업계의 문제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 또 다른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상품 시장에 사용하는 모든 물가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부품 수급의 차질로 전체 시장에 가격 인상이 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유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양적 완화, 경제 규모가 유지된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에 준하는 통화를, 양적 완화를 남발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 풀어낸다면 그것은 곧 화폐 가치의 폭락,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도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정부 고위 관료들이 뭐 이런 지금 전염병이 찬 거라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저는 다 계획에 있어서 다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이 뉴스를 보시면서 홍남기 경기 침체가 3년에서 4년 갈 수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해. 이런 뉴스가 그냥 과히 나온 이유가 그냥 위기감을 조성해서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그리고 한국만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하다못해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이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 이런 거를 보면서 해외에 의도적으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할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의도적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에 다 돌아다녀보고 하다못해 인도까지 가서 다 일을 해보고 다 하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블록 경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 지구촌이다, 블록 경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 가나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환경은. 여기서 자영업 안 되고 내가 직장 잃으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조와 형태만 약간씩만 눈에 보이게 틀릴 뿐이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한국만의 국한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2020년 3분기에서 4분기, 그러니까 7월달 정도 되겠네요. 한 7, 8월 정도 되면 3, 4분기에 반짝에 어떤 경기 상승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산업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그 일자리의 감소, 패러다임의 변화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거라고 저는 이 견해를 예전서부터 제 영상에서 계속 피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전체 판때기가 실물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유가가 예전보다 이제 1년 전보다 계속해서 지리하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단지 이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산업기술의 패러다임에 급속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자동차 빅3도 셧다운됐다. 버냉키, 옐런, 미 연중 회사 채권도 사줘라. 초유의 조치 촉구. 기존에 미국에서 이렇게 회사채를 이런 식으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일본만 이미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면서 미리 시행을 했었던 거고, 미국이 지금 그 후발로 양적 완화를 대거 하려고 하는 거죠. 1%대 금리 인하를 한 거는 미국 경제에서 기존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오죽하겠어요. 회사채를 근데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리적인 전통산업의 축소는 모든 것을 바꾼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5G망이 깔린다. 지금 앞으로. 그리고 이커머스가 지금보다 창궐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다. 이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제프 베조스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향후에 더 많은 물류망이 필요하고 더 많은 판매량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인사이트로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거고, 쿠팡이라는데 그런 어떤 그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망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어떤 그 물동량이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계속 다 구조적으로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프레임을 씌웠을 뿐이지. 자, 이커머스가 창궐하면 결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사용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지금 전통산업이 축소된다. 그리고 제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제조업의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까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살까요? 자, 길거리 가서 사람들이 많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까요? 앞으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G망이 창궐하고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 망이 깔리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이나 배송 로봇, 드론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금을 단지 눈앞에 보이는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커머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배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향후에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다 전면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이 축소되고 구독 경제가 창궐하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도 지금 현대자동차도 움직이기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불안한 회사채 시장 더 강력한 게 필요하다. 자, 미국에서 회사채를 매입한다. 그래서 경기를 떠받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살짝 반등을 했어. 다음 주 가서 실질적으로 회사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잠깐 반등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국가의 회사채 매입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냐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판때기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중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돈을 뿌려서 회사채를 매입해서 이런 어떤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 기존에 있었던 그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땐 본인들이 회사가 어려워서 빚을 지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사주는 거고,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암호화폐 장세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미국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해 80에서 90bp 수준에서 최근 280bp까지 급등을 했다. 에너지, 소비재, 금융 섹터에서 스프레드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수치가 커질수록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또 현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이 다 안 좋아요. 에너지, 소비재, 금융 섹터 부분에 전체적으로 더 이 공극이 더 커졌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현물 경제의 어떤 그 공극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전 세계 GDP, GNP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장세를 거기다가 이제 껴 맞춘 다음에 그 풍선에다 바람을
USDT하고 USDC를 통해서 불어넣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후부터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하실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선 더욱 적극적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 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위기의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시장 논리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쇼핑, GS칼텍스, 대표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우량 회사채 시장에서조차 수요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음 달이면 6조 5,495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를 맞습니다. 이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 이거를 피해가지 못한다. 근데 롯데쇼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온라인 쇼핑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뭔지 아시죠? 이 마트라는데, 그 롯데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 롯데쇼핑한테는 아마 이게 되게 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CEO인가 하시는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롯데쇼핑이 아마 대규모로 발표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본인들도 뭐 새벽 배송이나 아니면 이커머스에 전면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쿠팡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5G망에 관해서 소프트뱅크가 전략적으로 더 많은 어떤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쿠팡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노하우가, 이커머스의 노하우가, ICT를 통한 노하우가 롯데쇼핑보다는 저는 더 크게, 더 많이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소프트뱅크에서 사용하는 우버 시스템, 자,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5G 경제가 창궐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경쟁한다는 얘기는 롯데쇼핑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건 판때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GS칼텍스라는 이런 정유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LPR을 동결을 했다. 자, 이미 충분속도 조절했다. 이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되게 강력하게 되게 세게 했어요.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나 가까이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저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야. 2008년에도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였다. 그때도 이제 0%나 가까이 금리 인하를 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2008년에는 지금과 같은 부채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풀린 달러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달러가 필요해 그래서 미국에서 뭐 통화 스왑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풀렸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풀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빚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엑센추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금리를 이미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가거나 0%대로 계속 내리고 있는 나라들보다는, 선진 G7보다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금융시장의 통제 여력이 줄어든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진 G7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빨대를 꼽아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향후에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좀 많이, 예전에 G7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그런 현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는 지진이란 어떤 그런 거
급속한 어떤 그 인구 노후화랑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좀 약간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선진 G7보다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자본들이 이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해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리고 미국의 제로 금리에 맞춰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이미 여러 차례 시장의 유동성 조치를 단행한 만큼 부작용 등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향후에는 이제 5G 장악률이 어떻게 되냐, 자,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자본의 이동 흐름이 향후에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030년까지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 중국은 미국 무역 분쟁 여파에 전염병을 창궐하면서 2월에 LPR을 4.15에서 4.05%로 0.10% 내리면서 1차적인 조치를 취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파격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거죠. 발등에 진짜 크게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전체적인 판때기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암호자산 시장의 코인들이 실제로 서서히 이제 무너져가는 실물 경제에서 그 공급을 메꾸는 그런 나중에 역할을 할지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분명한 건 거대한 상승장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장기간 동안 지금 암호화폐 어떤 그 생태계가 분명히 자리 잡으면서 주식시장을 한쪽 부분을 대체하는 어떤 대체 투자 자산 시장으로 분명히 넘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뉴스 몇 개를 보고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왔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몇 가지 뉴스에 그냥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지루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 다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